반갑습니다. 역사의 시공간을 찍고 들어가는 타임체이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는 왕이나 장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과서 귀퉁이에 백성들이 힘들었다라는 한 줄로 요약되고 사라져버린 조선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했던 이름 없는 서민들의 24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저 그런 가난한 농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밟았던 땅의 질감, 그들이 입었던 옷에서 나는 땀냄새, 굶주림에 지쳐 씹었던 소나무 껍질의 떫은 맛까지 현미경을 대고 뼈와 살을 분리하듯 완벽하게 복원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500년 전 조선의 어느 산골 마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기 1700년 숙종 제위 시절의 어느 겨울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 남은 이 시각, 한반도의 공기는 현대의 겨울과는 차원이 다른 날카로움을 품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따위는 없던 시절, 소빙기의 영향권에 있던 조선의 겨울바람은 마치 살을 애는 면도날과 같았습니다. 강원도 산골, 혹은 경기도 외곽 어디쯤 붙어있는 이름 모를 마을을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낮게 웅크리고 있는 초가집들이 보입니다. 기와집의 우아한 곡선? 그런 건 없습니다. 볏짚을 엮어 만든 지붕은 지난 가을 추수 때 새로 얹어 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지만 군데군데 썩어 들어간 집단 사이로 차가운 냉기가 스멀스멀 기어 들어옵니다. 초가집의 벽은 흙과 짚을 섞어 발랐습니다. 말이 좋아 황토방이지 세월이 흘러 갈라진 틈새로는 황소바람이 들이칩니다. 문풍지 하나가 외부와 내부를 가르는 유일한 방어막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파르르 떠는 문풍지 소리는 가난한 가장의 불안한 심장 박동 소리와 닮아 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윗목엔 살얼음이 얼 정도로 춥고 아랫목만 겨우 미지근합니다. 땔감을 아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살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울창하지 않았습니다. 온돌의 보급이 전국화되면서 땔감 수요가 폭증했고 마을 인근의 야산은 이미 민둥산이 된 지 오래입니다. 나무 한 짐을 하려면 왕복 10리를 걸어야 하는 상황. 그러니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건 생존을 위한 사투이자 경제적 비용을 태우는 행위였습니다. 이 좁은 방 한 칸에 식구가 몇이나 자고 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줄줄이 낳은 아이들까지 대여섯 명이 콩나물시루처럼 엉켜 잡니다. 이불? 솜이 빵빵하게 들어간 목화솜 이불은 사치 중의 사치입니다. 무명천 사이에 헌 옷가지나 지푸라기를 채워 넣은 얇은 요 하나를 서로 끌어당기며 체온을 나눕니다. 여기서 잠깐 조선시대 주거 공간의 밀도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의 아파트가 평당 몇천만 원을 호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당시의 초가집은 자산 가치로는 형편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은 현대의 고시원보다 더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은밀한 대화도, 아이의 칭얼거림도, 노인의 기침 소리도 얇은 벽 하나를 두고 온 가족, 아니 옆집까지 공유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사회가 개인보다는 집단과 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로 묶일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환경을 보여줍니다. 꽃기요. 멀리서 닭이 웁니다. 이 소리는 기상 알림이 아닙니다. 노동의 시작을 알리는 공습 경보입니다. 조선의 농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납니다. 농사직설에 나오듯 새벽 이슬이 마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태산이기 때문입니다. 남정네는 눈곱을 떼기도 전에 소 여물을 끓입니다. 소는 농기구이자 트랙터이자 전 재산입니다. 사람 밥은 굶어도 소 밥은 챙겨야 합니다. 부엌에서는 아낙네가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불씨를 살립니다. 어제 저녁 묻어둔 불씨가 꺼졌다면 옆집에 가서 불씨를 빌려와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합니다. 불씨를 꺼트린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 당시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아침 팝상을 볼까요? 드라마에서 보던 12첩 반상은 잊으세요. 찌그러진 사기그릇 혹은 투박한 목기에 담긴 것은 하얀 쌀밥이 아닙니다. 보리, 조기장, 콩이 섞인 잡곡밥입니다. 그나마 밥그릇의 크기는 엄청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한탄했습니다. 당시 성인 남성의 한 끼 식사량은 7홉, 약 400에서 500g에 육박했습니다. 현대인 밥 공기의 3배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요? 반찬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기? 1년에 명절 때나 구경합니다. 생선? 내륙 지방에서는 제사상에 올리는 귀한 몸입니다. 오로지 짠지, 된장, 간장, 그리고 시래기국. 탄수화물 중독이 아니라 염분을 중화시키고 바치를 버텨낼 칼로리를 채우기 위해 밥양으로 승부한 겁니다. 이것은 미식이 아니라 연료주입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들판으로 나가봅시다. 조선시대의 농업 생산성,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현대의 비료와 농약, 기계화된 영농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인력과 소의 힘 그리고 퇴비에 의존했습니다. 퇴비가 뭡니까? 똥입니다.
사람 똥, 개 똥, 소 똥, 닭 똥. 조선의 마을 입구에서 나는 냄새는 구수한 밥 냄새가 아니라 코를 찌르는 퇴비 썩는 냄새였을 겁니다. 이 냄새야말로 생명의 냄새이자 돈의 냄새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시대 소장농의 피해를 현대의 비정규직 노동자 혹은 영세 자영업자의 처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땅이 없는 소장농은 지주에게 땅을 빌려 농사를 짓습니다. 병작 반수. 수확량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칩니다. 자,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1년 뼈 빠지게 농사지어 쌀 10가마니를 만들었습니다. 지주에게 5가마니, 즉 임대료 50%를 떼입니다. 나라에 내는 세금인 전세를 냅니다. 관아의 아전들이 떼어가는 각종 명목의 수수료도 있습니다. 내년 농사를 위한 종자곡도 남겨야 합니다. 이걸 다 제하고 나면 농부의 손에 남는 건 2가마니에서 3가마니가 될까 말까입니다. 이걸로 4명에서 5명의 식구가 1년을 버텨야 합니다. 이건 현대의 자영업자가 월 매출 1000만 원을 찍었는데 임대료 500, 재료비 300, 알바비 100, 세금 50 내고 나니 손에 쥐는 건 50만 원인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아니, 더 잔혹합니다. 자영업자는 폐업이라도 할 수 있지만 농부는 땅을 떠나는 순간 유랑민, 즉 거지가 되어야 하니까요. 모차림을 한번 뜯어볼까요? 여러분은 백이민족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죠? 흰 옷을 즐겨 입는 깨끗한 민족. 하지만 역사학적 관점에서 이 흰 옷은 서글픈 현실의 반증입니다. 염색료는 비쌌습니다. 쪽빛을 내는 쪽이나 붉은 빛을 내는 홍화는 양반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서민들은 염색할 돈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백도 제대로 되지 않은 누르스름한 삼배나 무명천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이 옷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여름에 입는 삼배는 그나마 통풍이라도 잘 되지만 겨울에 입는 무명옷은 솜을 두지 않으면 그냥 천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빨래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냇가에서 방망이로 두드려 빨고 잿물에 삶아 희게 만듭니다. 아낙네들의 손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굽는 주원인이 바로 이 흰 옷 유집이었습니다. 옷감 사이사이에 기생하는 이와 벼룩은 덤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일상적인 스킨십 중 하나가 서로의 머리카락과 옷 솔기에서 이를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낭만적이지 않나요? 아니요, 가려움과 전염병의 온상이었을 뿐입니다. 장터로 시선을 옮겨봅시다. 5일장. 이곳은 조선 서민들의 유일한 해방구이자 정보의 집산지입니다. 집신, 빗자루, 닭, 달걀 몇 구러미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왁자지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화폐 경제가 얼마나 취약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상평 통보가 널리 쓰였다고는 하지만 시골 장터에서는 여전히 물물 교환이 대세였습니다. 쌀 한 대박으로 소금을 바꾸고 콩 한 말로 무명 한 피를 끊습니다. 주막에 앉아 탁주 한 사발을 들이키는 사내들의 대화를 엿들어 봅시다. 김대감네 마름 놈이 이번에 소장료를 더 올리겠다고 난리를 치더구만. 아이고, 우리 골사또는 환국 이자를 5알이나 받아먹겠대. 이들의 대화 주제는 300년이 지난 지금과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세금 물가, 그리고 가진 자들의 갑질. 특히 환곡 시스템은 현대의 악덕사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구율 제도였지만 실제로는 썩은 쌀을 강제로 빌려주고 가을에는 햅쌀로 갚게 하거나 이자를 원금보다 더 많이 받는 수탈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아전들은 물을 섞어 쌀을 불리거나 쌀겨를 섞어 양을 속였습니다. 백성들은 알면서도 당했습니다. 거부하면 곤장을 맞으니까요. 조선 서민의 삶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단어 2가지. 바로 보릿고개와 역병입니다. 이 2가지 키워드를 통해 극한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봅니다. 때는 춘궁기, 즉 봄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쌀은 이미 바닥났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았습니다. 들판의 색깔은 희망찬 초록이 아니라 절망적인 누런색입니다. 식량 창고라고 해봤자 항아리 몇 개는 텅 비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존엄성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생존 본능만이 남습니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무엇을 하러? 소나무 껍질을 벗기러. 초금목피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죠?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나무 껍질을 먹어본 적 있나요? 컵껍질을 벗겨내면 나오는 하얀 속껍질, 즉 송기를 절구에 찧어 물에 우려내고 잿물에 삶아 떫은 맛을 뺀 뒤 아주 소량의 곡식 가루와 섞어 떡이나 죽을 만듭니다.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비가 옵니다. 극심한 변비. 똥이 나오지 않아 항문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다가 똥을 누지 못해 옵니다.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마을 곳곳에서 들립니다. 어른들의 얼굴은 누렇게 뜨고 배만 볼록 튀어나옵니다. 영양실조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마을 입구에 금줄이 쳐집니다. 역병입니다. 천연두, 콜레라, 장티푸스.
조선 왕조실록에 수없이 등장하는 역질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항생제나 백신 한 방이면 해결될 병들이 당시에는 사신 그 자체였습니다. 무당이 굿을 합니다. 징을 치고 방울을 흔듭니다. 마마신이 노하셨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굿판의 마지막 남은 쌀을 바칩니다.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들이 의지할 곳은 미신뿐이었습니다. 환자는 격리라는 명목하에 산속 움막에 버려집니다. 가족들은 울며 불며 멍석에 말린 시신을 지게에 지고 나갑니다. 관을 짤 나무도 없어 멍석에 말아묻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볼까요? 현종 12년 1671년 경신대기근. 사망자가 잇따르고 시체가 길거리에 즐비한데 묻어줄 사람이 없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남편이 처를 버리는 일이 속출했다. 단순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지옥도입니다. 굶주림이 극한에 달하면 인륜도 무너집니다.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길가에 쓰러진 사람의 입에 밥 한 덩이를 넣어주면 씹지도 못하고 죽어갑니다. 이것이 조선 서민들이 겪어야 했던 주기적인 리셋, 재앙의 실체였습니다. 이 시기 관아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훌륭한 사또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무능하거나 부패했습니다. 진율곡을 푼다고 해놓고 중간에서 가로채기 일쑤였죠. 백성들은 관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산속으로 도망쳐 화전민이 되거나 도적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임꺽정, 장길상 같은 도적들이 영웅시되었던 배경에는 이런 절박한 서민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들이었습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 2024년 대한민국을 봅니다. 우리는 에어컨이 나오는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는 조선시대 500년을 버텨낸 그 서민들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급해서가 아닙니다. 새벽 이슬이 마르기 전에 일을 끝내야 했고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넘어야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지 않았으며 역병이 돌기 전에 추수를 마쳐야 했던 절박한 생존 본능이 유전자에 각인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밥에 집착하는 문화, 밥 먹었니가 인사말이 된 문화. 이것은 수백 년간 지속된 만성적인 기아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의 발현입니다. 밥그릇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조상들의 기억이 언어 속에 화석처럼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집착. 내 땅 한 평 갖지 못해 소장농으로 서름을 겪어야 했던 그 한이 오늘날 아파트 공화국을 만든 원동력일 수도 있습니다. 땅만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것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효한 명제처럼 보입니다. 조선의 서민들은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글을 몰랐고 붓을 들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실록은 왕의 시선에서, 양반의 시선에서 그들을 다스림의 대상 혹은 교화의 대상으로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그들입니다. 그 모진 흉년과 수탈, 전랑과 역병 속에서도 기어이 살아남아 씨를 뿌리고 아이를 낳고 생명을 이어온 그 끈질긴 생명력.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밤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드실 때 잠시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 밥 한 토를 위해 500년 전 누군가는 땡볕 아래서 등이 벗겨지도록 팥을 갈았고 누군가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나무 껍질을 씹었다는 사실을요. 역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밥상 위에, 당신의 옷깃에, 그리고 당신의 숨결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서민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타임체이스는 앞으로도 교과서가 말해주지 않는 진짜 역사의 날 것 그대로를 여러분께 배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밥문화와 기생, 그리고 그 뒷골목에서 벌어졌던 은밀한 거래들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500년 전의 생생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임체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